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논란과 소비자 선택권입니다. 요즘 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국공립화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유치원은 또 오랜 역사 속에서 사립유치원 나름대로 역할을 또 해왔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사립유치원의 입장과 정부 입장, 이것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은 공급자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국공립화를 통해서 사립유치원의 역할보다는 정부 세금을 통해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를 지지하는 사회 세력이 또 그런 논리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논란 속에서 정작 중요한 국민의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 또 소비자, 교육 소비자로서 이 선택권을 혹시 위축받지는 않을까라는 또 위험이 있는데요. 이 교육 소비자 입장에서 이 사립 유치원의 효율성이 어떤 측면에서 발휘가 됐을 때 더 높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립 유치원을 통해서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더 직접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소비자 측면에서 이 문제를 또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립유치원 국공립화 논란의 핵심적인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김종호의 경제TV 대표님을 모셔서 발표를 듣고 두 분 토론으로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경제TV 대표 김종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조영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분의 주제 발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박사님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데들인데 그 중에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이 세 나라를 보면 학부모의 선택권이 확실하게 보장이 됩니다. 즉, 정부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 예산을 n분의 1로 딱 잘라요. 학생 수로 나눠가지고 그걸 학부모에게 나눠주는 거죠. 쿠폰으로 또는 바우처로. 그러면 학부모들은 그걸 들고 자기가 원하는 유치원 또는 학교를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치원들은 그게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간에 학부모가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그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고 또 교육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교육 비용이 낮아지기를 또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도 한 거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예. 자, 그래서 이 교육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의 학교들 중에서, 학교나 교육기관들 중에서 학부모 선택권, 아동의 선택권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교육기관이 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는 학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자면 이사를 가야 돼요.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국공립 유치원은요, 이게 선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은 다 똑같아요. 내용이 다 똑같죠. 사립은 저마다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사립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얘기인데 국공립은 다양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싼데 거의 무상으로 하는 데를 택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택의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급자들, 즉 유치원의 운영자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국공립 유치원은 굳이 학부모의 선택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 예산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게 학생이 몇 명이 오든 모든 게 다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은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학부모가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아예 수입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매우 치열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비용도 떨어뜨려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는 정도로만 하면 국공립유치원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선택과 또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 즉 경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선택 또 그것을 받기 위한 유치원들의 노력,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일단 비용입니다. 이것이. 비용.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비용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사립유치원은 이건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라고 하는 데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만은 사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한 달에 평균 53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발생을 한다기보다도 아무튼 사립유치원이 받는 돈의 전체예요, 이게. 아이 행복카드 결제금 플러스 학부모 자기부담금 합치면 평균 53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약간의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죠. 그거 말고 추가로 53만 원. 근데 국공립유치원은 얼마냐? 114만 원입니다. 경상경비가 99만 원이 들어가고 또 시설에 대한 자본 비용이 15만 원이 들어가고 해서 114만 원이 발생을 해요. 이 중에서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만 원 내지 2만 원을 부담을 시킵니다. 나머지 113만 원 또는 112만 원은 정부가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사립유치원은 어떠냐? 이 53만 원 중에서 22만 원 또는 29만 원은 아이 행복카드로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한 24만 원 또는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그 사이의 금액은 이건 학부모가 스스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비춰지죠.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하지만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공립유치원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그런 교육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립유치원은 왜 53만 원이냐, 왜 여기는 114만 원이 아닌가? 사립유치원이 114만 원 받으면 아무도 여기를 갈 데가 없습니다.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부모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비용을 국공립유치원처럼 뛰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학부모가 그걸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이게 학부모 선택권이 교육 비용에 대해서 미치는 효과, 즉 비용을 낮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립유치원은 별별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몬테소리니 발도르프니 숲유치원이니 스피치 교육이니 심지어 효도 유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예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유치원도 있고요. 별별 유치원들이 다 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정말 다양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부모들, 특히 직장맘들의 경우는 저녁까지 봐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립유치원들은 그런 수요까지도 다 거기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국공립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정시 퇴근 딱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처럼 그렇게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잘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초창기에 심지어는 사립유치원이 동네 학원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작을 했을 때 국공립유치원과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사립유치원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단속을 할 정도까지였어요. 왜? 국공립이 귀찮잖아요.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면. 그런 정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 교육 내용의 다양함, 또 비용의 저렴함,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학부모의 선택을 정말 치열하게 받아야 하는 사립유치원 쪽이 그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 정부가 무상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부 돈 받았으니까 배우는 것도 똑같아야 해. 정부가 결정하겠어. 그래가지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까지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하고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여기에 버티다가 이제 감사받고 평가받고 이러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이 누리과정, 즉 국공립유치원과 똑같은 그 과정 속으로 지금 동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왜? 자기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경우에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관들을 설명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왜 누리과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매우 귀찮은 일이고,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양하던 프로그램들이 획일화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완전히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 정부의 유치원 정책이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데들은 무상보육이에요. 무상보육이죠. 하지만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하는 것은 돈을 대주는 일이지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 획일적 프로그램을 강제를 하고 있다. 자,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하는 이 말이 터져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비리가 도대체 이게 어떤 성격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사립유치원 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들의 대부분은 2012년까지는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2012년까지는 그것은 그냥 사립유치원들이 원래 하던 방식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장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뭐 굳이 어떤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생계형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자영업형 유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에 대한 그 고정관념, 즉 학교는 학교 법인이 있고 학교는 그 설립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해라고 하는 그 학교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 원래부터 이랬었느냐?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원래부터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 19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를 보면 사립유치원도 다 법인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인이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대 유아교육학과에서 하는 뭐 학교 법인이 세운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복지법인이 세운 그런 데라든가 또 교회에서 세운 데라든가 뭐 이런 데들인 거죠, 유치원이. 이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1981년에 5공화국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유아교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북한은 모든 아이들을 무상으로 유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국립타가소죠. 그러니까 남한은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유치원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만들 만한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 벽지라든가 산간 오지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민간이 유치원을 만들 수 없는 곳에 국공립 유치원을 주로 집중해서 설치를 하고 그 대신 민간이 할 수 있는 곳, 즉 대도시들 이런 데에는 민간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이렇게 정책이 결정이 됐던 겁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입니다. 이건.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유치원을 하려면 사립유치원도 이거는 자선사업으로만 해야 돼. 유치원은 국가에 헌납한 것이야. 이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1981년부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자 이거를 비즈니스로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0년을 간 겁니다. 1980년에 사립유치원의 숫자가 860개였는데 우리나라에 1988년 즉 5공화국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988년은 그때 얼마가 되냐? 3,4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제도 덕분에 그게 2012년까지 지속이 되어 왔던 것이죠. 즉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생계형 유치원이었고 또 자영업형 유치원이었고 거기서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이 아이들도 기르고 거기서 먹고 살고 회계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러는 거였어요. 왜? 그 사람들이 무슨 회계를 알겠어요? 그냥 가계부라도 쓰면 다행인 거죠. 그냥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유아교육은 없었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12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무상보육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가 유아교육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유치원에다가 돈을 준 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 바우처를 준 거예요. 아이 사랑 카드라고 하는 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어느 유치원을 선택을 해서 그걸 가서 결제를 하면 나중에 그 결제 대금을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근데 정부 돈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감시해야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등장을 한 것이 뭐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그 회계규칙. 이것은 국공립 유치원을 위한 회계규칙입니다. 이것을 사립유치원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는 순간 사립유치원들은 전부 범죄자가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연스럽게 살아오던 그 삶 자체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위에다 딱 얹어놓는 순간 모든 돈의 씀씀이는 다 이게 횡령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전까지는 회계가 구분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계를 할 줄도 몰라요, 그 사람은. 회계 직원도 없습니다. 그냥 설립자 원장이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 살림을 사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범죄자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교육청이 횡령을 적발을 해가지고 그 횡령범들을, 그들이 보기에는 횡령범인 거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횡령범, 교비 계좌의 돈을 사적으로 빼서 명품백도 사고 무슨 뭐도 사고 한 그 횡령범들인 겁니다. 그들을 법원에다가 재판장에 세웠어요. 결론은 뭐냐? 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들은 무죄다예요. 왜 무죄냐? 크게 두 가지의 논리입니다. 법원이 무죄라고 본 것은, 첫 번째, 이 돈은 교비 계좌의 돈, 그 중에서 아이 행복카드라고 하는 그 바우처 카드로 결제해서 정부가 대납을 해준, 학부모 대신에 대납을 해준 그 돈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돈이 아니고 학부모를 지원한 돈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이건 어떻게 따져보더라도 학부모에게 준 돈입니다. 학부모에게 단 현금 대신에 카드를 준 것일 뿐이죠. 두 번째는 그 교비 계좌라고 하는 그거는 누구 거냐 그러면, 교비 계좌라고 하는 그 계좌 자체가 누구 거냐? 그거는 설립자 거다. 그럼 그게 설립자 게 아니면 그럼 그게 학부모 거냐? 아니면 무슨 정부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정부 것도 아니고 학부모 것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 거냐? 그거는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것이다. 그럼 설립자가 자기 돈을, 자기 계좌의 돈을 자기가 빼서 썼는데 그게 왜 횡령이냐? 횡령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횡령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된 거예요. 이건 불법도 아니고 횡령도 아닌 거죠. 이게 바로 법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 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그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예요. 왜? 멀쩡한 범법자가 아닌 사람들을 그 규칙으로 인해 가지고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적용한다는 행위 자체가 이게 위법한 것이죠. 참,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판결이 나왔을 때 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우리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소송을 했으면. 그리고 만약에 졌다면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왜?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 법원이 사립유치원장들하고 무슨 결탁을 했을 일은 없잖아요. 그들이 현행법과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고 실기를 했죠. 그거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이 유치원 원장들이 법에 대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 알지 그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몰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당한 것인데 굉장히 억울하죠, 이분들은. 하지만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야, 너 횡령이잖아.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전후사정을 저처럼 따지지 않으면, 법원처럼 따지지 않으면 그냥 누가 봐도 이건 횡령범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겁니다. 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즉 국공립유치원 학교법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회계규칙을 자영업적으로 또 생계형으로 유지되어 왔던 30년간 그렇게 해왔던 그 유치원들에게 그 규칙을 적용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횡령범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의원과 이런 사람들은 법원으로 가는 대신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가는 대신에
인민재판대에 세우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거는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죄형 법정주의. 즉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죄형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박용진, 유은혜, 또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범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유아교육 선진국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수많은 다른 나라들 대부분 다 바우처 제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대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정부는 아주 느슨한 큰 가이드라인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유아교육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누리과정 해설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걸 다 따라하다 보면 유치원들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처지로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국립파가소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자, 12.5 정부 대책, 박용진 3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법들에 의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럼 법원이 확정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 아 그래? 그러면 지금 저자들을 법을 바꿔서 저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박용진 3법은. 범죄가 아닌 걸 범죄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말 부도덕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입법권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인 정책 대안입니다. 사립유치원이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나라에는. 사립유치원이 사라지고 나면 아마도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현재 같은 이런 상태로 가면. 왜? 사립유치원이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원장을 불신하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또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현재 같은 이런 회계 규칙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도 못 닫게 하고 있죠. 지금. 문 닫으면 또 잡아가겠다고 뭐 이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되면 국공립 위주로 가게 될 텐데 아마 국공립도 단설 유치원이 아니고 병설 유치원이 잔뜩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 단설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정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병설 유치원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데 더부살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유치원의 퀄리티가 확 낮아지게 되죠. 거기다가 교육 내용은 공립 파가소가 될 거예요. 참 비참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럼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핵심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는 회계와 수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들이 투명한 회계를 유지를 하되 투명하게 적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게 전 재산을 투자한 것들인데 대부분. 네. 자, 그 다음에 개별 유치원의 자율성을 큰 폭으로 늘려야 됩니다. 누리과정. 저는 누리과정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누리과정을 유지해야겠다면 누리과정은 해설서 자체를 없애야 되고 아주 추상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깡패 기르지 마라. 깡패 기르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민주시민을 길러라. 아이들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기르자. 뭐 이런 큰 원칙들만 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는 개별 유치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국공립 유치원. 지금은 이거 국립타가소입니다. 왜 제가 자꾸 국립타가소라는 얘기를 하냐면 감사만 안 걸리면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저는 국공립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처럼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공립 유치원도 정부에서 예산을 직접 주지 마라. 국공립 유치원도 학부모에게 그 돈을 줘서 바우처 금액으로 충전을 시켜줘서 국공립 유치원도 학부모가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 예산을 확보할 수 없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방식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정책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상당히 상식적인 분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치원 비리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른 문제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도 첫 번째 반응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좀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인민재판대에 세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사로 마구 터져 나오니까 비리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당장 떠올리는 대책이랄까 가야 되는 방향은 그냥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공립화를 갖다 강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립 유치원 자체를 비리를 만드는 곳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좀 바꾸려면 오늘 같은 토론회가 많이 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게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정호 대표님이 패턴 예측을 좀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유치원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강하게 일종의 패턴 예측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건으로 이렇게 될 때는 유아교육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걸 좀 강하게 얘기를 해둬서 사람들이 최소한 나중에 그게 정부 이야기가 틀렸구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잘못했구나. 이거는 깨달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신문이나 언론 이것만 보고 했다가 내가 내 아이 교육을 잘못시킨 쪽으로 가담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김정호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 2012년에 이런 게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대법원 하려는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왜 이게 그때 변화가 없었을까 안타깝다. 그때 2012년이면 물론 좌파 정부가 아닐 때고 물론 누리교육 그래가지고 그런 게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이명박 때지. 네, 그게 소위 우파 정부에서도 상당히 포퓰리즘에 그걸 이용한 정치를 하던 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똑같이 무상 보육을 하면서도 바우처 제도를 잘 활용한 나라들이 있다면 왜 그때 이런 식으로 갔을까 싶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럴까? 그걸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걸 잘 반성해야 다음번에 뭔가 할 때 조금 더 그 절차라든가 이런 게 바로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제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의미로 사실 결국은 이윤이란 부분 그게 어떻게 심리적 이윤까지 포함해서 보람이랄까 그런 이윤이 부정되는 시스템에서는 이제 경쟁을 통한 발견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발견이란 게 결국 학부모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부터 어떻게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다고 상상할 수 없고 하면서 이렇게 발견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 자체가 배제되어 버려서는 이게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도 이 점이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유념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지금. 이걸 보면서 이제 떠올랐던 게 사립 유치원들이 없으면 국공립들이 뭘 해야 될지도 잘 방향을 잡지 못할 거라는 그런 발제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옛날 그 사회주의 계획경제할 때 중앙계획당국이 이론적인 그 모델은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후 사회주의 계획당국이 다른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들의 가격들을 가져와서 그 지표로 썼습니다. 계획에. 그런 점에서 그걸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소비자 선택이 잘 살아있는 그 자체가 없어지면 아마도 지금 김 대표님이 예측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갔다가 사립 유치원이 무너지면 국공립 체제도 엉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이제 사례를 아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우처라는 사실은 그걸 잘 활용해서 조금씩 말하자면 더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사례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한편으로는 사실 엄밀하게만 원론적으로만 말하면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 싸지니까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싸지니까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자꾸 간섭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비해서 과대해질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부모들이 또 자식이 얼마 낳지 않는 데다가 어릴 때 많이 투자했다가 조금 커서는 제대로 된 교육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일도 빚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생각하면 국가의 보조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정치적 경쟁을 하는 현실적 관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무상보육을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마 정권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아마도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잘 연구해서 도입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스웨덴 사례가 여기 보니까 2008년에 UN 유아교육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쓰셨던데 그 전에는 아마도 이 과정도 국공립 무상보육에 따른 많은 문제가 틀림없이 스웨덴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불만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좀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거꾸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상당히 그런 사례들도 사람들한테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그게 잘 소개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한 이제 의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칼럼 쓰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는 좀 많이 부족해도 뭐라 그러나 조족지혈이라 그러나요?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하려면 옛날에 콥덴이 공물법 폐지 운동을 벌였을 때처럼 그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 이제 자유무역의 혜택을 갖다가 이제 아주 인상적으로 소개를 했고 거기에 영향받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콥덴 같은 사람이 공물법 폐지 운동을 그 다음에 또 공물법 폐지에 따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합쳐지니까 공물법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유치원 문제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비슷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김정호 대표님께서 수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콥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 하셔야 되나? 아담 스미스 역할과 콥덴 역할을 다 하셔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물법 동맹과 같은 어떤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될까? 아니면 유치원, 한국 유치원 무슨 연합, 그런 단체도 있던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조금만 눈을 떠서 좀 같이 해줘도 상당히 또 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길게 보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좀 전략적인 부분의 생각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2012년 사건을 아마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현수막이 기억날 거예요. 두 가지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길거리 온갖 선거 사거리마다 누리과정 줬는데 어디다 썼느냐, 안 줬는데 누구를 줬다고 그랬느냐, 그 기억 나십니까? 2조 원이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상 누가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싸울 일은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딱 국회의원들 수준이 정치권의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2조 원이 넘는 돈을 줬다고 했다가 안 줬다고 했다가 그거를 밝히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 담론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가 빚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세 분 진행을 하시고 발제를 해주시고 토론을 하시는 분에게 카톡 파일을 하나 보내드려 볼까요? 요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 대한민국은 정말 정보 공시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자료를 알려줘서 정말 쓸데없는 자료까지도 알려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또 이런 자료는 아주 유용한데요.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의 테마 통계를 보면 학생 1인당 투자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스마트폰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또 청중분들에게도 전달을 해주시면 아주 쉽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알림이에 가서 학생 1인당 투자액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학교 회계를 제외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서 공시를 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학교 회계는 뭡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 걷는 거를 제외한 국가 세금으로 투자하는 건데요. 볼까요? 찍어보면 2017년도에 1,019만 원이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표는 12쪽, 제 그 토론문 12쪽에 자세히 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겠습니다. 12쪽에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1,019만 원의 학생 1인당 정부가 투자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은 872만 원, 서울 밑에 강원, 경기가 있죠. 경기도는 821만 원 1년에 그렇게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남은 볼까요? 얼마입니까? 1,617만 원. 2017년을 기준으로. 정말 굉장히 많죠. 세종은 2천만 원 넘네요. 세종이 2천만 원이 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는 세워놨는데 숫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따라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 내려왔어야 되는데 안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만 간 거예요. 가족들은 서울에서 여전히 학교를 보내고 있는 거죠. 선생님들만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할 수 있을까, 정치권이. 이 얘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법이 하나가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초중등 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그러면서 취학 의무를 규정을 했고, 취학 의무는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의무였어요. 근데 이 취학 의무는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최근에가 아니라 1950년, 나라를 세울 때 1948년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취학 의무.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를 교육시키지 않고는 나라가 잘 살 수 없다. 그런데 부모들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이를 나무하러 가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국민학교 다니게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국가 경쟁력이 커지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만든 의무, 취학 의무였는데 요거를 국회의원들이 취학 의무, 학부모의 의무라고 하는 말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 법령. 저는요, 학부모들은 지금 대학원, 의무교육을 도대체 학부모들은 지금 어디까지 확대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의무교육의 의무는 무슨 의무로 바꿔야 되냐면 국가가 국민의 자녀를 교육시킬 의무로 바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는 아시다시피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청으로 교부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내국세 총액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발전하면서 연간 GDP가 계속 올라가면서 납세액이 올라가니까 20.27%는 못이 박혀 있고 그래서 지방교육청으로 내려보내주는 돈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 수는 계속 감소했죠.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은 증가하고 학생 수는 감소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매년 전국적으로 2013년도에 745만 원의 세금을 학생들한테 투자했던 것을 5년 만에 2017년에 4년 만이네요. 1,019만 원으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앞자료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제가 직업 시민운동가로 교육 시민운동가로 모든 사업을 접고 여기에 뛰어든 계기가 2008년도에 저 혼자서 3개월에 걸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학생 수를 나누어 봤더니 그때 2008년도 기준으로 1년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 2012년도부터 통계가 복잡하게 왜곡된 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누리과정 학생 수가 유치원 수가 초중고 학생 수에 포함이 돼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480에서 600, 700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 이전 거는 공개를 못하는 거죠. 정부가. 제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통계 왜곡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과정 학생 수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이 1,019만 원, 2017년도에 1,019만 원은 어떻게 된 표냐면 초중고 학생 수 플러스 누리과정 취학 직전에 3년 아이들 학생 유치원 원생 수까지 포함된 거를 교육비로 나눈 거예요. 교육비를 나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는 사립 유치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지요. 50만 명 곱하기 한 달에 29만 원 준 거를 빼고 다시 정산을 하면 1,019만 원이 아마 1,100만 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1,100만 원 2017년도에 2018년도 올해는 아마 1,200만 원까지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제가 대학 교수님들을 만나 뵈면 교수님 학교에서 구구단 가르치시죠? 라고 종종 묻습니다. 대학 등록금보다 결코 초중고 등록금이 초중고 수업료가 싼 게 아닌데 대학 등록금 사립 뭐 900만 원 받는다면서요. 900만 원 받아가지고 구구단하고 2차 방정식 가르치는 비용 받아가지고 그거 가르쳐야지 어떻게 대학 교육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하는 거죠. 많은 교수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해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그 초중고 교육비, 유치원을 포함한 이게 굉장히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공교육의 그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또다시 사립 학원, 사설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실정 아닙니까? 자, 그런데 두 가지 또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립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립 초등학교는 1년에 1,019만 원 받는 거 학부모들이 포기하고 학부모들이 1년에 800만 원의 수업료를 냅니다. 그런데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는 매우 높습니다. 없어서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대주는 1,019만 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자기 돈 700~800만 원을 내서 사립초등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가 있습니다. 그 수업료가 연간 또 한 700~8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사립초등학교와 사립 자율형 그 학교, 특목고 이런 데를 보내려고 한다 그 말이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아주 크게 왜곡돼 버린 거죠. 학부모들 대부분은 1년에 1,019만 원, 실제로는 1,1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 1,100만 원을 포기한 건 자기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또다시 700~800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사립초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치권이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자, 지금 사립 유치원들은 불과 정부로부터 29만 원을 받고 학부모로부터 23~24만 원을 받아서 53만 원을 맞춰가지고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114만 원을 정부가 주는 것에 버금가는 아니 똑같은 김종우 교수님 말씀처럼 똑같은 그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그 전망을 해보자면 사립 유치원들이 사립 초등학교에 들어갔던 재정 결함 보조금을 생각을 하면 그 정보를 안다라면 사립 유치원들이 지금 아무 말 않고 우리도 사립 고등학교처럼 재정 결함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아 나는 설립자야. 나는 선생님을 뽑고 운영을 잘만 하면 선생님들 월급은 교사들 월급처럼 연봉 7천이 될 거고 따라서 사립 고등학교의 자사고를 제외한 사립 고등학교지만 운영 형태는 정부 돈이 그대로 국공립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그런데 이사장이 되면 굉장히 그 막대한 인사 선발권이 있어요. 교원 선발권이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교원이 되기만 하면 사립 고등학교에 사립 중학교에 교원이 되기만 하면 30년 내지 35년 길게는 40년까지도 자기가 정년을 보장받고 막대한 월급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 비리에 이사장과 채용된 교사만 하는 비리 그건 절대로 밝혀질 수 없는 비리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아마도 사립 유치원도 이제 재정 결함 보조금식으로 가게 되면 그래 뭐 내가 설립한 사유재산 20억 50억 하지만 나는 사립 유치원 교사들 채용한 교사들 교사 수준으로 월급 받고 운영비 다 나오고 재정 결함 보조금이 뭡니까? 내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수업료가 1년에 3억 원이다. 근데 학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35억이다. 그러면 32억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는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2억 원밖에 못 받았다. 학부모로부터. 근데 유지비는 똑같이 35억이 들어간다. 아니 인건비가 올라서 37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35억을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결함 보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다 대주는 거예요. 다. 그게 자사고를 제외한 사립 중고등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과감히 설립자 아버지로부터 그 학교를 세운 그거를 사유재산권을 포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건 뭐 충분히 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죠. 비리로 남는 거. 비리로 남는 겁니다. 누구도 그 파악할 수 없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이 사립 유치원이 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파행 그리고 또 다른 사교육을 찾아 나서야 되는 학부모들의 그 고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로 할 수 없게 될 거다. 여기 12쪽 아래 보면 중간에 보면
전남 보성 관내 등량중학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7,769만 원입니다. 이 자료는 학교 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파악한 최신 자료니까 2017년 자료입니다. 1년에 7,769만 원 학생 1인당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비슷한 지역의 이건 그 사립중학교예요. 사립중학교도 사실 사립이 아니죠. 재정교란보조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다수의 국공립 그 중고등학교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인당 교육비를 보면 300에서 400만 원 내지는 2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공립은 교육청에서 교사들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학교로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적은 거죠. 아니 정보 공시를 한다고 해놓고 학교 선생님들 인건비 빼고 얼마 들어간다고 공시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설픈 정보 공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국립유치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도 실제로 정부 교사들 월급 주는 거 빼고 아이들 간식비 얼마 이런 거 공개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 얼마 안 들어간다고 나오는 거죠. 학부모들은 이렇게 깜깜이 속에서 교육비가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바우처 제도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주면 2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150만 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연간. 그러니 그 요구해봐야 뭐 안 되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그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로 인해서 그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 창피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봐져요. 그들이 비리라면 저는 초중고등학교에 1인당 1,100만 원, 어떤 지역은 1,700만 원 이렇게 제공되는 것은 국가보조금 횡령입니다. 사립유치원이 비리라면. 회계상 장부만 맞췄을 뿐이지 그들의 무책임을 놓고 보면 그건 국가보조금 횡령입니다. 전부 다. 왜 그 주장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비용의 정의 아닌가요? 그 돈 받아가지고 방학 때 쉬면서 해외여행 가는 거는 왜 비난을 안 하죠? 방학 때 수업도 안 하면서? 아니 국민적 의식 수준이 이 정도는 올라야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고 국가 재정을 투명하게 쓰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겉돌면서 계속 파행적으로 갈 거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부지런히 계산을 해보건대 중고등학교 사학처럼 재정교란 보조금을 도입해 주기를 정치권하고 밀약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그 재정의 파행으로 가게 될 게 뻔하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신중섭 강원대 교수님의 토론도 추가될 예정이 있습니다. 토론을 참고해 주시고 추후에 동영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대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선택권이 중시되려고 하면 우선 학부모가 다양한 유치원 중에 자신의 자녀에게 맞는 유치원을 고를 수 있도록 유치원의 다양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인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최근에 불거진 유치원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유치원과 관련된 비리를 발표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많이 드러나게 되었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사립 유치원의 행태를 보고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 국회의원이 그 유치원과 관련된 법을 이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관련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그 판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사립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초점이 사립에 있는 거겠죠. 사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유치원을 설립하고 또 그 교육 철학에 따라 유치원을 운영하고 교육 과정을 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유치원의 학부모들이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립 유치원인데 국가의 돈이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거의 어떤 그 결과로 나온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유치원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뭐 누리 예산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정책을 실행하면서 상당한 정도 몇 조 원의 국고 예산이 사립 유치원의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럼 원래 이제 취지가 사립 유치원은 그것이 설립자의 돈이든 아니면은 유치원생들의 학부모 납입금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국가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이러다 보면 참 애매하게 되는 거죠. 국가의 예산의 성격이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의 돈이 사립유치원 지원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국민의 세금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가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는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국민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국가가 돈만 주고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한 회계라고 할까 이런 것도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가 교육 내용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표준화된 교육 과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어떤 분은 칼럼 속에서 사립유치원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의 적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립유치원이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기에는 사립유치원이라고 하면은 국고 보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소비자들이 낸 돈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고 보조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유치원하고 관련돼서.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립유치원이 우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나오질 않았어요. 한유총은. 국가의 지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하고 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립유치원의 전면적인 학비 면제예요. 그래서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입니까? 거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공사립 유치원의 차별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의외죠. 그리고 현재 통계를 보면 2014년도 기준입니다만은 국공립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가 한 14만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사립 유치원의 유아 수가 한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으로 보면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립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을 보조하듯이 사립 유치원도 안전히 보조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가지고 운영비 내지는 모든 돈을 다 국가에서 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학비가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동의를 하다면은 오히려 모든 유치원이 경쟁을 할 것이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학부모의 선택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사립 유치원의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딜레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제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사립 유치원이 진정으로 사립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특성 있는 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면 정부들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종의 또 부담이겠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고단한 겁니다.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을 받아야 되고 또 소비자로부터 어떻게 보면 감독,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원리예요. 그리고 국가의 감독, 감시가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직접 감독,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담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돈이 온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내는 사람과 그 돈을 쓰는 사람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돈인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 감시가 소홀해요. 물론 국가가 한다고 하지만은 철저하게 할 수도 없어요. 뭐 엄청난 숫자의 유치원을 어떻게 우리가 매일 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서 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발표자가 주장했듯이 유치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 유치원 교육 내용의 다양성을 보장받으려고 하면은 사립유치원은 사립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현재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학부모들도 실질적으로는 돈 내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을 다 국공립화되기를 원하는 게 또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입지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은 뭐 상당수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부가 40% 정도까지 끌어올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유아들 숫자가 점점 줄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개인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이 국공립화로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그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원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지만은 현실적인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어떤 시간을 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것 같아요. 계속 사립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법인화로 간다고 할 때 거기에 동조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유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립자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기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그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걸 인정도 하지 않고 그것을 전부 국유재산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법인재산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은 사립으로 남는 겁니다. 국가의 돈이 사립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사립으로 독자적인 자율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의 말씀에 대해서 김정욱 대표님의 오늘 발표해 주신 김정욱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생각할 게 많아졌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보탠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우처가 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유치원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에 이야기를 했을 때, 초기에 달리는 댓글의 상당수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 학부모한테 줘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바우처로 줘라. 근데 진실은 뭐냐? 지금이 바우처예요. 바우처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바우처 받는 걸 몰라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현금으로 줬으면 또는 쿠폰 같은 거를 줬으면 그러면 자기가 뭘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카드를 주니까 그게 돈인지 뭔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은 바우처를 받고 있으면서도 바우처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고 또 바우처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 촌극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소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만은 스웨덴 방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 그러니까 국공립까지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자, 근데 스웨덴하고 근데 그 돈의, 그러니까 뭐 결제 방식이나 이런 거에서는 스웨덴 같은 방식이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 바우처의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학부모들에게 돈을 줘서,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걸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의 의미가 있으려면, 선택을 받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은 지금까지 바우처가 없을 때도 그렇게 해왔어요. 예. 근데 한국에서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제도는 바우처 제도를 들여와놓고 2012년부터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유아교육법을 만들면서 유아교육법에 무상보육 조항을 집어넣으면서 이제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바우처로 합시다, 학부모 선택권을 줍시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어간 것 같아. 그런데 교육 내용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교육 내용 국가가 그럼 통제를 해야지 하면서 도대체 그러니까 학자들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당연히 교육 내용에 대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참여연대니 무슨 그 시민단체들도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국립타가소적인 사고방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을 다 자기들이 주물르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바우처가 들어가면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바우처가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그러니까 획일적인 방식으로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이 바우처라고 하는 제도가 뭔지도 이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학부모들도 이걸 모르고 지금 이런 뒤죽박죽의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지금 바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이 그 김희석 소장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좀 상황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잘하면 그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이유는 저는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뭐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사립유치원들 중에 폐원을 하겠다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거는 협박 수준이 아니고 도저히 더 할 수가 없어진 겁니다. 왜? 학부모들이 불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둘째는 지금 회계 방식을 그대로 100% 고지곳대로 하게 되면 사립유치원 원장들 중에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도 모집 중지하면 그것도 뭐 처벌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협박이에요, 그냥.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집을 안 하겠다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새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대란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됐든 갈 데가 있으려면 새로 생기려면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국공립 유치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유은혜 장관이 2019년에 1000학급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0학급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겁니다. 1000학급이면 원화수로 하면 15,000명인데 지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5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뭐 그 정도 매년 2, 30만 원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정부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 대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학부모들의 그 불만과 그거를 그럼 정부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사립유치원들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그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조영근 대표님 보여주신 그리고 설명해 주신 그 사립 초중고등학교 자료들은 충격적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이런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도대체 1인당 어떻게 하면 7,769만 원이 들어가지?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한 300개 학교들이. 어떻게 1인당 1억이 들어가고 거의 1억이라는 얘기인데 8천만 원? 거의 폐교가 안 된, 폐교해야 되는데 폐교가 안 된. 학생 한 명에 선생님은 10명 막 이렇게 있는 건가요? 학생 하나에 선생님 하나면 7천만 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그럼 그 아이들은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까지 아니어도 서울로만 와도. 그러니까 서울로 유학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하고. 하숙비까지 다 대줄 수 있겠는데? 숙식하는 것도 다 대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10명만 맞추면 우리 당장 교육기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보성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 서울에서 자유개업은 하지 말고. 그러게. 아, 참. 예. 아무튼 조 대표님, 오늘 그 토론인데 발표를 주셨어요. 발표보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배웠고, 앞으로 저 이쪽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예. 흥미가 확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양성을 본질적으로 확보하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획일적 방식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들과 교육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국공립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평판이 오히려 훼손됨으로 인해서 교육 소비자의 후생이 딱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자유교보는 이 교육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소비자 선택권이 보호되고 이러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사립 유치원 제도가 좀 더 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국공립 사립 유치원도 나아가서는 이러한 선택권, 소비자 선택권을 통해서 보다 나은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정책 세미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사립 유치원 국공립화 논란 앞으로 이러한 논리가 자유교본에서 오늘 토론한 논리가 보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